측면 진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밸런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무너진 것 같아요. 북한은 특이하게 굳이 왜 저 방식을 채택했을까? 김일성 시대 혹은 김정일 시대의 향수를 좀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던 게 아닌가. 문제는 배 척추라고 불리는 게 이제 용골이 있습니다. 저렇게 좌초되면서 용골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건져 올린다 그래도 일단 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한 것도 보면 어차피 인공위성이 다 찍힌다. 세계적 망신을 당하느니 그냥 공개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뭐 올해 이제 최연함부터 시작해서 대략 배수량 4,000에서 5,000톤급의 이제 신형 구축함들을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측면 진수라 그러는데 배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바닷물에 띄우는 방식으로 이제 진수를 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우리 해군에서 이렇게 하는 진수식 행사를 여러 차례 갔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측면 진수는 잘 안 합니다. 보통 이제 진수식 때 가보면 배가 이미 바닷물에 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샴페인 브레이킹이라 그래가지고 샴페인을 이 배에 팍 붙이면서 이제 진수식이 딱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북한은 좀 특이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함인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진수단 생사로 바다에 이제 띄어져 있었고 근데 이번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측면 진수 방식으로 이렇게 진수식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진수식이 거행되는 현장에 김정은이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함정의 뒷부분부터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극대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축제 같은 상황이었는데 진수식이 엉망진창이 되고 배가 이제 큰 파손을 입으면서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책임자들 문책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 북한이 측면 진수를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찾아봤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의 그 제1교포들을 북송하는 데 사용됐던 이제 만경봉호가 92년도에 이제 진수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측면 진수 방식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했을까 이제 따져보면 약간 이제 뭐 김일성 시대 혹은 김정일 시대의 향수를 좀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본인이 원했을 수도 있죠. 약간 이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좀 멋있는 행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많은 리스크를 안고 측면 진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으니까 누군가 이제 문책을 하겠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쥐잡듯이 뭔가를 잡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뭐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군함을 만든 조선소가 보통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다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돈을 다시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지금 북한이 만든 이 신형 구축함, 이 최연급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보통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여러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화폐 가치로 척당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건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저렇게 이제 배가 물에 빠져버리면, 바닷물에 빠져버리면 건져 올린다고 해도 다시 쓰기 힘들어요. 대부분 이제 안에 있는 전자장비들의 해수가 들어가면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져 올리더라도 다시 사용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저거는 좀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제 측면 진수 같은 경우에는 함정의 이 측면 진수하면 내려갈 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밸런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뭔가 안 맞아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비유하면 드리프트 같이 옆으로 이렇게 자빠져 버렸는데 일단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런 조선 기술이나 이런 측면도 사실은 우리나라랑 굳이 비교하자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고 그리고 가장 큰 건 저렇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저 방식을 채택했을까? 그 아마 이제 김정은의 좀 입김이 좀 동원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좌초된 배들을 인양을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안에 있는 물도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수된 부분의 물들을 최대한 많이 빼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저 배를 건지려면 대형 크레인 바지선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 대비 조선업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4,000톤, 5,000톤급 되는 구축함을 건져 올릴 만한 대형 크레인이 이제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식 중에 하나가 흰색 풍선 모양의 부유물을 이용해서 배를 다시 이제 건져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저게 만약 지금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저것도 안 돼서 사람의 인력을 동원해서 배를 땡기고 있다. 약간 이제 우리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북한이 얘기한 대로 6월달 내에 저거를 건져 올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통 배에 보면 배 척추라고 불리는 게 이제 용골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좌초되면서 용골이 지금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건져 올린다 그래도 일단 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각종 이 지금 이제 최연급에 장착된 뭐 무장이라던가 전자장비 이런 것들은 해수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다 망가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일 때문에 해군 관계자나 조선업계 관계자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인양하는 방법들이 다 안 된다 그러면 폭파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누워져 있는 배에 폭약을 달아서 이제 터트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전 세계의 상업용 정찰 위성, 뭐 군용, 상용할 거 없이 지금 사고가 일어난 청진을 거의 매일 몇 시간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한 것도 보면, 야, 어차피 인공위성이 다 찍힌다. 세계적 망신을 당하느니 그냥 공개를 하자. 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모든 수단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폭파 해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한 뭐 척당 1조 원, 북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한 척당 1조 원 넘는 배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지금 어쩌면 이제 고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크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조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저렇게 무리를 해서 이제 배를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본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굳이 저런 배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외 과시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사실은 저런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손쉬운 표적이에요. 우린 저런 최연함과 같이 큰 배를 때릴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걸 한 걸 보면 약간 김정은의 그런 취향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 저런 기괴한 물건이 나온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약간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제 열병시대 이런 등장하는 무기들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해외에서 많이 이제 유명한 무기들을 짜집기를 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좋아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굉장히 이제 북한의 그런 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분담금은 계속 미납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뭐 분담금 깎아달라고도 했고,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나 우리 정부나 이제 공동 개발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프라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의지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물론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이 부자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라팔 전투기 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15EX, 미국이 만든 F-15E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뭐 F-15 ID도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큰 양국의 지금 KF-11 공동개발 관련돼서 진전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수출에 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에 의한 문제지 이게 지금 개발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향후 뭐 우리 KF-11 해외 수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약간 이제 혐의 없음 뭐 이런 무혐의로 지금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분담금 문제 관련된 것도 어쩌면 이제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 보여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 유출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뭐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우리 국산 항공기가 그동안 시험비행, 지금도 사실 시험비행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사고 비행 1만 시간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1만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시험비행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런 항공기 개발사를 보면 시험 비행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면 이제 새로 만든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1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그만큼 우리가 국산 항공기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가 세계 정상급 수준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KF-21도 지금 시험 비행 기간 중에 단 한 번의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항공기 개발 노하우가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F-21 보라면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뭐 KF-16, F-15K가 보통 이제 4세대 전투기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F-35는 이제 스텔스 성능 가진 5세대 전투기 분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전투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항공전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세대 정도 되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외형은 이제 F-22랑 비슷하게 생겼죠. 전문 용어로 하면 저피탐 성능을 이제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레이더에 잡히긴 하지만 그 잡히는 반사 면적을 좀 최소화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5세대 전투기만큼의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지 않고, 하지만 이제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운용 유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제반 비용들이 사실은 4.5세대 전투기보다는 비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 5세대 전투기도 사고 싶지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4.5세대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뭐 경쟁 기종으로 언급되는 뭐 프랑스 라파르,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는 대당 가격이 지금 이제 블록 1 공중전만하는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목적으로 쓰는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1200억, 13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한 1500억 하는 유럽 전투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경쟁 기종인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KF-21이 싸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인데, KF-21은 5세대 전투기 같은 스텔스 성능 갖고 있지 않아요. 생존성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5세대 전투기가 KF-21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다만 이제 운용 유지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F-35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왜냐면 F-35는 미국의 정말 찐친 동맹국이 아니면 팔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F-35를 보유하게 된 계기가 굳건한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F-35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고, 반면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막 밀접하게 친한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더 많죠. 그런 나라들은 대안으로 KF-21을 좀 이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이제 1990년대 혹은 이제 2000년대에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슬슬 다음 전투기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수명이 뭐 짧으면 30년, 길면 40년 정도 쓰는데 그런 나라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UAE도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UAE가 이제 한 2000년 초반에 미국으로부터 F-16 블록 60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요 전투기를 대체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이제 KF-21이에요. 근데 이제 UAE는 왜 KF-21에 관심을 갖냐? 물론 이제 KF-21의 성능도 있지만 최근 UAE가 자국 방산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AE도 잘 보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공대지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를 들여오는 전투기에 장착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들여오면서 여러 가지 항공기 제작 기술의 좀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KF-21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비슷해요. 뭐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이제 구매할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후보 기종 중에 하나로 KF-21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전 드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KF-21도 해외 시장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K-온디바이스, 뭐 인공지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반도체도 만드는데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또 참여를 했고, 그 이제 인공지능이 KF-21에 적용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KF-21에 잘 보면 큰 이제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조종사가 보고 조종사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전투기를 요구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종사가 판단하는데,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보고 예를 들어서 공격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던가 무장을 제한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 전투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첨단 전투기로 변화하는 거죠. 다만 이제 KF-21을 이제 5세대로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내부에 무장창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겉에 스텔스 재료도 이제 입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한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엔진도 어떻게 보면 새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인데,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공 전자장비들, 핵심 항공 전자장비들이 국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무 컴퓨터도 성능을 높일 수 있고, 사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임무 컴퓨터도 거의 5세대급 전투기에 사용되는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 더해진다 그러면 경쟁 기종 대비 이런 항공 전자장비에서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